저희 오늘 김계한 전 사령관의 특검 출석을 앞두고 또 이 사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임태훈 군의거센터 소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복장이 시원해요. 이 폭염을 날려버릴 수 있는 연상하게 합니다. 네. 마치 휴가지에 온 것처럼. 휴가를 못 갔어요. 휴가를 못 갔어. 여기 시원하니까 휴가 복장으로 휴가 오셨다 생각하시고. 네, 휴가 복장. 바캉스 복장으로 왔어요. 바캉스 복장. 눈에 띕니다. 눈에 띕니다. 자, 지금 네, 현장에도 해병대 네, 예비역들이 네. 나와 있네요. 네, 그렇네요. 대단하십니다. 이 더운데. 이 날씨에. 야, 대단하십니다. 지난번에 임성근 사단장 네. 출석했을 때도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왔었고 기자들 질문도 꽤 많았는데 가장 황당했던 게 포렌식에 왜 협조를 안 하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본인이 그냥 뭐 비밀번호 까먹었다. 이게 지금 시종된 일관된 진술인데 까먹고 거기 조금 잊어버리고. 더 보탰어요. 네. 아는 변호사가 연락이 와서 포렌식 하기 전에 비밀번호 잠금 장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복잡하게 하라라고 해서 자기가 복잡하게 넣었더니 네. 까먹어 버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증거인멸 시도이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들어가서 3시간 반 동안 묵비를 했지만 아마 저런 것들이 아마 구속 사유로 들어갈 거다라는 것은 본인이 인식 못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 모습도 봤고. 전이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안철수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사퇴했다. 사퇴하고 당대표 출마한다. 이건 뭡니까? 이 뉴스는 좀 뜬금없는데. 아니 그러면은 뭐 출범을 하자마자 지금 사퇴하신 거예요? 이거 저희가 소식 더 들어온 대로 말씀을 좀 거의 막장인데. 기자회견을 해서 지금 사퇴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군요. 네. 이게 당 대표에 도전하겠다. 당권에 도전하는군요. 네, 그러면은 예. 혁신이 7인 중에 6인은 또 다시 이거 좀 황당하네요. 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 혁신위가 날치기 구성됐다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날치기 혁신이 거부한다. 나는 전당대회 출마해서 혁신형 당대표가 되겠다. 왜냐하면 비대위원장 하면 사실상 전당대회 끝나면 혁신위원장 혁신위원장이 됐던 당대표가 권한을 지기 때문에 자기가 허수아비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드라마틱하네요. 진짜 다이내믹합니다. 뭐 새벽 3시에 후보 교체하겠다고 난리 그런 피는 정당이니 저 정도는 양반이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안철수의 네. 정치적 결단 중에 가장 주도적인 선택이 아니었냐. 진짜 코미디 김정쟁님도 진짜 코미디다 정말 이렇게도 말씀 주고 계신데 자 황당합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 보면 저희 주제로 일단은 내란 특검이 윤석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영장 청구 혐의가 세 가지로 어제 이제 공보 담당하는 특보가 얘기를 하시는데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러니까 체포를 방해한 혐의. 두 번째가 직권남용 범죄 행위고 허위공문서 작성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외환죄 적용은 아마 좀 복잡한 법리 검토와 그리고 방대한 자료를 아직 특검이 다 이렇게 정리를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판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외환죄 판례를 이게 왜냐하면 기소는 유죄를 입증하는 공소 유지뿐만 아니라 향후 대법원까지 갔을 때 유죄를 받아야 되는 지점들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판례를 개척하는 거라서 특검 입장에서는 이것을 섣불리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가 기각되면 기소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영장 청구했고 다만 이제 이 외환죄 관련 부분은 통모했냐 이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통모란 북한하고 짜고 청풍 사건처럼 이렇게 했냐가 관건인데 요게 미수범죄도 처벌합니다. 미수도. 네, 미수도 나름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접촉 관련 증거가 있었냐에 대한 의심을 많은 분들이 하는 게 몽골에서 정보사 요원들이 무더기로 잡힌 사건이 있어요. 만약에 몽골에서 이러한 공작 정치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 증거가 드러나면 그건 미수범이기 때문에 외환죄에 대한 미수범죄로 처벌은
가능합니다. 외환죄가 굉장히 제목이 무겁습니다. 그럼요. 예, 그리고 이 외환죄 적용이 안 되더라도 일반 이적죄도 저희가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특검은 공모에 대한 부분을 밝히는 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1차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같고요. 네. 2차적으로는 안 됐을 땐 일반 이적죄. 일반 이적죄도 무기 3년 이상 징역 이렇게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범죄는 아닙니다. 네. 다만 전쟁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한다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법상 전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문제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에 대한 범죄는 되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쟁을 하게 되면 국제법에서 얘기하는 전쟁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저희가 좀 법리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 네. 국제형사재판소에다가 저희가 고발을 해야 되는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증거를 조작한다거나 뭐 박선원 의원 얘기처럼 좀 증거를 인멸한다거나 이 외환죄 관련해서 그런 제보들이 좀 접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군인권센터로도 제보가 좀 많이 저희한테 되나요? 제보가 접수되는 거는 저희 비밀이라서 말씀드릴 수 없고 왜냐하면 뭐 상담 윤리나 제보자 보호 원칙에 따라서 네네. 저희가 할 수는 없고 다만 이러한 시도들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한 지 얼마 되지 않고 군 인사를 단행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정확하게 왜 단행을 못 하냐면 그날 밤 내란에 동조하고 공모한 그리고 이것의 부하 수행죄라든가 또는 중요 임무 종사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네. 지금 사령관들 잡혀간 사람들은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공수처와 경찰 국수본과 검찰 특별수사본부 네. 이 세 곳이 가축전을 벌였잖아요. 사람을 잡아가기 위해서 일례로 한 명의 사령관은 다음 날 공수처에 출석하기로 했는데 그날 밤에 검찰이 긴급 체포해 가 버려요. 나는 이 사람들을 이제 막 잡아가기 시작하는데 검찰이 일단 앞장섰죠. 왜냐하면 김용현도 검찰의 품에 앉혔으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광범위하게 수사를 확대한 것이 아니라 수뇌부만 잡아간 꼴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을 내란 특검 더 들여다볼 겁니다. 일례로 경찰 같은 경우에 저희가 57명을 고발을 해서 피의자 입건시켰습니다. 네. 현재 서울경찰청 박현수 치안정감 같은 경우에도 당시 경찰국장을 했기 때문에 내란 범죄 중요 임무 종사자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의결권을 방해한 사람들도 다 중요 임무 종사자이기 때문에 그 지휘관 57명을 저희가 다 고발하는 상태고 이게 내란 특검을 이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죄자들을 다 지금 들여다봐야 되는데 네. 찬물도 위아래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윤석열부터 네. 집어넣고 아마 전당들을 또 이렇게 예.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보 좀 몇 가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보요? 유의미한 제보가 있는지. 있다 없다 정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협의를 거. 해야 됩니까? 빨리 여기서 왜냐하면 예. 이게 사실은요 증거인멸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드론이 무인기가 날아가는데 합참에 안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합참이 다 보고 있고 두 번째 정보사가 보고 있습니다. 네, 정보사령부는 휴민트 영상 위성으로 다 보고 있고 도감청을 다 하기 때문에 안 들여다볼 수가 없고 안 들을 수가 없고요. 방첩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거기가 DMZ를 지나가기 때문에요. 그곳은 관할을 어디서 하냐면 유엔사 즉 주한미군이 합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모를 수가 없고 항적의 궤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공군도 영공을 식별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증거인멸하기에는 입을 막아야 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증거를 하나하나 네. 켜켜이 싸면은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네. 수 있고 지금 보면은 윤석열이 사실은 전쟁을 유발하기 위해서 드론을 띄운 셈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면요. 박수치고 좋아했죠.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예. 왜냐하면 적국의 영공에 무인기와
드론을 띄웠다는 것은 일종의 도발 행위고요. 네. 또 하나는 거기에 삐라를 이제 3D 프린트기를 개조해서 삐라를 장착했는데요. 삐라통을 잘 보이게. 예. 무인기는 어떻게 했냐면 평양시 상공을 선회하고 평양시를 담당하는 방공 레이더 기지 위를 일부러 막 선회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어, 우리 여기 있어 이렇게 보이려고 빨리 공격해. 예, 하는 것과 드론도 뭐 저희 우리 촬영 장비 한 요 정도 되는 요런 게 아니라 네. 엄청 큰 거예요. 막 프로펠러 엄청 많이 달렸고 막 휘발유통 하나 달려가지고 그런 게 막 뜨면 윙 소리가 엄청 커요. 그 엔진 소리하고 다 해서 그 드론을 낮게 날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식별돼서 뭐 총을 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적을 도발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에서 이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에게 그 상관이 계속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고도를 낮춰라. 어디를 돌아라. 그래서 아니 이렇게 되면 저기 보는데요라고. 이게 통상적 비행 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이 드론을 조종하는 간부가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술들이 지금 하나둘 다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다라는 거고 네. 이 드론 사령부 창설한 거는 신무기 체계에 따라서 전쟁에 이 다변화되는 구조 안에서 우리가 국민 예산을 투입해서 드론 사령부를 창설했는데 하라는 훈련을 하지 않고 군인들이 정치에 개입해서 전쟁 도발에 이용당하고 심지어 김용현 장관은 가서 경력금 300씩 주고 그리고 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무인기에 추락했을 때 북한이 김여정 김정은 동생이 강력하게 비난하는 성명을 냈어요. 네. 그걸 가지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막 좋아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뭐냐면 단계가 계속 올라가면 이제 쏘면은 이제 하겠구나. 도발전이 국지 도발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물풍선도 사실상 계속 신원식 장관에게 저거 빨리 대응해라라고 하는데 신원식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합니다. 왜냐하면 말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반대로 그 무인기를 놓으면 사실은 이 그 오물풍선하고 무인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는 전쟁 무기인 것이고요. 오물풍선은 무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물풍선도 정전협정 위반이긴 하지만 무인기는 무기만 장착하면은 전투형이 되기 때문에 단순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죠. 예, 군사적 도발로 간주할 수 있는 거죠. 예. 신원식 장관이 그나마 정상적이라고 그분은 대북 억제해야 된다. 같이 맞붙으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내란만큼 계엄만큼 진짜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고 그 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전쟁이 났으면 우리 젊은이들만 다 죽어나가고 본인은 또 어디 지하 벙커에 숨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그 외환죄가요. 그냥 단순하게 뭐 형사 처벌이 높다 이런 것보다 미수범들에 대한 처벌도 되었지만 선전, 선동, 계획, 음모 이것까지 다 처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서는 외환죄의 통모 부분을 밝히지 못하더라도 유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이 법조계 이제 주된 의견이고 이건 뭐 조은석 내란 특검이 판례 개척하겠다라는 의지로 이와 같은 다시는 전쟁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한 단죄를 세게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군이 정치에 개입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 최혜병 특검 수사 얘기도 좀 해보면 이명현 특검이 오늘 이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거 저희 그 오마이TV 네, 저기 지금 현장 보고 계십니다. 아직 안 왔나 봐요. 네, 10시 30분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딱 맞춰오려나? 이 사람이 빨리빨리 와야지. 네,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 이종석 전화 좀 할까요, 김계환 사령관? 하실 수 있나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아니 이종석 김계환 출국 금지 조치가 또 지난주에 내려졌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보니까 그 이종석 같은 경우는 원래는 출국 금지였는데 그거를 당시에 호주 대사로 보내기 위해서 출국 금지를 풀고 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그 스토리가 이명현 특검,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의 범죄 수사 대상입니다. 그렇죠. 적시되어 있어요. 이종석
호주 대사, 도주대사, 임명 과정 그리고 이것을 출국 금지대인 것을 풀게 한 것에 대한 외압까지도 다 수사 대상이 지금 왔습니다. 도착했네요. 김기환 전 사령관. 테슬라 타고 왔어. 네, 예. 자, 한번 얘기 좀 들어볼게요. 뒤에 따라가는 변호사가 김영수 변호사인데요. 네. 저 사람이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가해자, 성추행한 가해자 변호인이기도 했죠. 예. 그렇군요. 이렇게 약간 들어가는 입 모양을 보니까 절대 말하지 않을 의지가 조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바로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네, 바로. 어떠십니까? 어떻게 과연 입을 좀 열 거라고 입을 안 보세요? 열까요? 입을 안 열면 본인도 같이 잡혀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증언을 허위로 했기 때문에 모해 위증에 대한 부분은 제 형벌이 셉니다. 그래서 김기환 사령관하고 정정범 부사령관은 위증죄로 다 처벌을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증죄. 예. 오늘 이른바 이제 VIP 경로설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입을 열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요. 김기환 사령관 본인도 초창기에는 피해자였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김기환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지시할 수가 없어요. 수사에 관해서는. 왜냐하면 박정훈 대령은 많은 분들이 자꾸 군인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경찰입니다. 군인이면서 경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하는 것을 사령관은 수사 개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법경찰권은 독립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 수사 이외의 것들에 대한 수사는 그러니까 지시는 할 수 있는 거죠. 군인이기도 하니까는요. 그래서 군인인 박정훈과 군사 경찰인 박정훈을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수사 잘하는 사람이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에 법률이 개정됐잖아요. 사망 사건이 되는 원인 범죄, 성범죄는 모두 민간 경찰로 이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귀하면 최상병이 익사했죠. 그렇죠? 물에 빠져 죽었는데. 익사했다는 거는 변사 사건인 것이고 그러면은 최수근 상병이 왜 익사가 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안전 장구를 갖추지 않게 한 범죄 혐의, 즉 과실치사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 익사가 아닌 원인 범죄가 과실치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사 경찰은 개정된 법에 따라서 즉시 이 사건을 인지했잖아요. 과실치사가 있다는 거 스탑 하고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하는 겁니다. 민간 경찰에. 이 과정에서도 군 검사의 자문을 다 받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종섭 장관도 잘했어 하고는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대국민 발표를 해야 되니까 사인을 한 거예요. 수사 자료에 대한 사인을 한 것이 아니라 그걸 발표해라고 했는데 갑자기 발표를 못하게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VIP 경로설. 그러더니 갑자기 너 수사단장 그만둬, 보직해임하고 정식으로 온 나라를 통해서 이첩된 수사 기록을 탈취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혁도 수사 대상이고, 최근에 이런 것들 바로잡기 위해서 특검이 박정훈 대령 항명죄에 대한 수사를 이첩받았어요. 이첩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가오는 11일 오전 10시 박정훈 대령의 항소심 공판이 열리는데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증인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공판장에는 더 이상 구군 검사가 못 들어가요. 사건을 이첩받았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이명현 특검이 공판 유지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항소치하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박정훈 대령 무죄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좀 빨리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안 돼도요. 다음 주 16일은 보직해임 소송 선고가 수원지법에서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선고에서 승소하면 박정훈 대령은 수사단장직에 즉각 복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바로 서고 있는 것이고 지금 국방부 검찰단 27일 날 고춧가루 뿌리면서 이 공소는 우리가 유지해야 되고 이 사람은 범죄자가 맞다,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고춧가루를 뿌리는데요. 이게 군 검찰의 태도가 왜 이러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은 5년이지만 육사 권력은 영원하다.
왜냐하면 여기 군 법무관들을 육사 출신들이 다 먹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로스쿨 생긴 이후 육사 이 장교들을 위탁 교육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소령으로 막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법무병과를 장악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이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즉 군 안에서 검찰총장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육사 선배들을 위해서 육사의 이해 카르텔을 위해서 복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쿠데타도 다 육사가 일으켰잖아요. 김영현 육사, 그리고 박안수 육사, 여인영 육사, 이진우 육사, 곽정군 육사, 다 육사입니다. 중간에서 이제 막아섰던 분들은 오히려 육사 출신이 아닌 분들, 뭐 삼사라든지. 그리고 박정훈 대령을 항명수괴죄로 잡아 넣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다 육사예요. 누구냐? 김용현, 이종섭, 그리고 안보실에 있던 임종득, 지금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국방대 총장가 있는 임기훈, 김동혁, 다 육사입니다. 그렇네. 자, 그러면은 앞으로의 이제 과제, 군 개혁에 대한 과제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 어떻습니까? 군 개혁 어떻게 할지, 잘할지 어떻게 보세요? 기대가 있으신지? 저는요, 안규백 의원님이 이제 오랫동안 국방위 활동을 하셨고 성과도 있으셨죠. 왜냐하면 군인 복무 기본법을 저희랑 같이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군인의 기본권을 제하는 게 법률로서 없고 규율로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제복 입은 시민, 칸트가 얘기한 제복 입은 시민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오랫동안 군인 복무 기본법을 만들어서 군인의 인권 법제화를 노력한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에 비춰서 군인권 보관제도 저희가 같이 만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군대 내에서 이게 잘 실현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게 첫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맞물려 있죠. 이게 잘 안 됐기 때문에 내란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란 청산에 국방부 장관이 입장이 완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후퇴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 문민 장관이 들어섰다라는 것은 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잘 하셔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헌법은 평화 헌법이고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취지에 맞게끔 군대가 통용돼야 되는데 역사적인 아픔, 창피함 이런 것들은 모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일으킨 군사 쿠데타에 의한 정권 찬탈이었고 그에 의한 학살과 고문과 살해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군이 정치에 개입하면서 반란에 가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못 박아야 되는 어떤 제도적인 측면을 만들어야 된다라는데 기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안규백 의원님이 개인이 잘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민장관 1호로서의 문민 통제 강화에 대한 시스템을 어떻게 잘 정비할 것인가가 저는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매의 눈으로 또 지켜보고 또 협력할 거 있으면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 의원님 전화 받으면 전화하시면 전화 잘 받으시니까 잘못하면은 제가 쓴소리도 하고 옆에서 잔소리를 많이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김계한 전 사령관 말고도 정종범 그 당시 이제 해병대 부사령관 있죠. 이 정전 부사령관이 여전히 뭐 현직에 있는 건가요 지금? 현직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김계한 전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한 그러니까 당일 이종석 전 장관이 이첩 보류 지시한 당일에 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돼 뭐 이런 메모를 직접 받아 적은 인물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인물인데 아직 현직에 있다는 게 좀 글쎄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현직에 있죠. 권력이 얼마 전에 쫓겨났는데 현직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 권력이 바뀌고 나서 이런 분들까지 다 바뀌기까지는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123일 동안 광장에서 난리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령관이 안 된 거예요. 그나마. 그나마 막아서 이 정도다. 그러니까 주일석 장군하고 정정범 장군 둘 중에 하나가 해병대 사령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제대로 안 싸웠으면 이 사람이 사령관 되어 있었을 거고요. 더 나가서요. 최상병 사망 사건 벌어졌을 때 세게 거리에서 안 싸웠으면 임성근이 사령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란 속성이 그런 것입니다. 그 10가지 메모를 불러주고 갔지 않습니까? 이종섭 출국을 할 때 이 중에서 6번째 임성근의 휴가 처리를 한 후에
보고하고 공식적으로 휴가 정리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임성근 사단장이 자기가 구명 로비를 왜 했냐면 보직해임 직전의 단계인 분리 파견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1사단장에 계속 있으면 이 사람이 가해자인데 가해 부대에다가 자꾸 자기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시도들 부하들한테 시도하거든요. 정훈공보실 간부들을 막 처벌하려고 하고 이랬기 때문에 네. 분리해서 피해자 가해자 분리하듯이 사령부로 이제 분리 파견 명령이 났는데 이날 이삿짐을 막 싸고 있었대요. 관사에서 출근 안 하고. 네네. 그러니까 이걸 원상복귀 시켜놔야 되니까 장관이 사단장 휴가 처리하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소급 적용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8시에 출근 안 하고 이삿짐을 싸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정상 출근한 걸로 안 하면 이 사람 군무 이탈이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면 짐 싸고 가면 되는데 이것을 무마했잖아요. 예, 무마해서 이사를 못 가게 하고 거기 계속 있어라는 시킨 걸 외압을 누가 행사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 깨알같이 챙겼고 이종섭은 공항을 가는데도 또 한 번 전화를 해요. 진짜? 휴가 챙겼냐? 아니 세상에 대한민국 사단장이 몇 명인데 장관이 사단장 휴가 챙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단장이 저 이등병 야 네. 휴가 챙겼냐? 챙겼냐 하고 비슷한 거예요. 따뜻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알뜰하게 챙길 이유가 누구에게 있냐? 그럼 도대체 윤석열을 격노하게 만든 자는 누구냐? 누굽니까? 소장님? 저는 김건희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수사를 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되게 비이성적인 경로를 해요. 이 사안은 안 보실 사안이기 때문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한테 물어보고 정리해도 되는데 왜 이걸 안 보실 사람이나 측근인 비선 실세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거는 그냥 실세인 거의 상황 노릇을 하고 있는 국방부 상황 노릇을 하고 있는 김용현한테 집도 같이 살잖아요. 거기 공간에 불러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안보실 회의 들어와서 비서관들 회의 들어와서 막 경로를 하면서 이러면 누가 사단장 해명냐면서는 화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누군가가 주입시켰다는 건 임성근의 로비가 핀셋 로비인 거예요. 저기요 제가 지금 이렇게 휴가 처리를 안 해주시면 제가 무단 이탈, 군무 이탈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이거 챙겨주셔야 돼요라는 걸 누구에게 얘기를 했겠죠. 하나하나. 그러면 이걸 계속 주입시키고 이걸 대통령이나 누구에게 계속 주입시켜서 이종섭에게 주입시킨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핀셋 로비예요. 그냥 로비가 아니라 그냥 저 이번에 뭐 진급시켜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휴가 나와 있으니까 휴가를 없던 걸로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범죄 행위예요. 왜냐하면 휴가를 냈는데 휴가를 없었던 걸로 소급 적용하면 그 공문서 위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VIP 경로설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그 경로한 VIP 그 VIP가 김건희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VIP가 아닐 수도 있겠다. 김건희 경로설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많은 부장검사 출신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통상적으로 굉장히 이 비이성적 상황이 발생하면 그 뒤에는 거의 대부분이 김건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합리적으로 토론이 되려면 자기 참모들하고 얘기를 하면 뭐 형님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또는 뭐 대통령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야 그거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라고 하다가도 토론이 되는데 이게 뒤에 이제 실세가 계시면 무언가의 계시를 받고 그건 백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비이성적인 판단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박정훈 수사단장 그만두는 날도 아침에 너 보직해임이야라고 했다가 좀 있다가 너 보직해임 아니래 그랬다가 세 번째 너 보직해임이야라고 얘기했는데 요 시기가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에게 전화 3번 하는 시기하고 겹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듣고 이상한 외압이 형성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를 김건희 특검이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이명현 특검이 먼저 합니다. 두 분이서 상의를 해서 도이치모터스 관련 구명 로비 의혹을 먼저 우리 쪽이 수사를 하겠다라는 것을 수사 협의를 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사건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내란 사건 중에 하나. 어떤 거요? 작년 3월 4일 안가해동에서 무엇을 논의했죠? 비상대권이라는 얘기가 처음 거기서 나옵니다. 계엄에 대한 거. 이게 뭐냐면 최상병 사망 사건으로 그 증거 인멸 시도를 하기 위해서 이종섭을 도주대사로 네. 내보내는 과정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작년 3월 4일 날 이 최상병 사망 사건과 호주대사 사건이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안가해동을 합니다. 이 안가해동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라는 문제에서 처음으로 계엄과 비상대권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를 이명영 특검이 안 할 수가 없어요. 최상병 특검이. 이것도 연관이 되네요. 예. 왜냐하면 도주대사 사건 수사를 하려면 3월 4일 안가해동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비상대권과 계엄 얘기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회동에 참석한 신원식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죠. 그러다 보면 내란에 대한 전초 첫 발언들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이제 밝혀야 되는 게 하나 있고 노상원 수첩에 박정훈 수사단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은 왜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수거 대상으로 명시했는지를 노상원 불러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최상병 특검이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김건희 특검 영역과 그리고 내란 특검 일부를 양쪽을 다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저는 이 최상병 특검이 사이즈로는 작지만 영향력으로는 좀 슈퍼급이다. 나비효과처럼. 맞습니다. 네.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냥 뭐 그걸로 인해서 이제 도주대사 건이 생기고 그러고 나서 총선 참패하고 뭐 그 정도로만 봤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 정말 더 어마어마한 것들이 숨겨져 있었을 수. 그래서 이게 수사가요. 약간 이렇게 겹칠 수도 있어요. 수사가 양쪽의 것을 최상병 특검이 보게 돼서 기소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공소유지를요. 3특검이 그 동일하게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아까 박주민 의원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하나에서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재판 관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3특검이 한 재판부에 같이 나와서 공소유지를 하는 역대 특검 역사상 보지 못할 특검 광경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 걱정되는 게 일반 형사 사건이 지금 증거 채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진행하지 않아요. 지금 중앙지법이나 우리나라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일반 형사 사건이 아니에요. 내란 범죄는 전쟁 범죄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중 재판을 해야 되고 집중 심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란 특별 재판소, 내란 특별 재판부 이게 필요한 이유가요. 그냥 일반적 형사 범죄 절차대로 가면요. 증인 100명을 소환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면은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1년 안에 못 끝나요. 그러면은 이 구속영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6개월 효력을 갖는데 6개월 뒤에 또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중해서 해야 되면 이 재판부로는 도저히 안 된다. 밥만 먹고 이것만 하는 거의 매일 재판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신속하게 해야 되지. 니른베르크 전범 재판도 그렇게 호락호락 쉽게 가지 않았습니다. 전범들 재판할 때. 그래서 이것도 내란 즉 국민들의 많은 사람들을 수거해서 한 3만에서 5만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차가 14명을 우선적으로 수거한다. 2차로 5천에서 5,000명 정도를 수거한다. 그리고 더 나가서 10,000명을 더 수거한다. 이 계획이 있어요. 노상원 수첩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 집단 학살, 즉 내란이 일어나면요. 내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전이 일어나기엔 집단 학살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란법을 보면 전쟁 범죄자들하고 비슷하게 A급, C급, B급 전범으로 나뉘어 있듯이 내란죄도 3개로 나뉘어 있어요. 내란 우두머리,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내란 부하 수행죄 이 3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서 A, B, C로 경중을 나누고 있고 A급은 사형, B급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 C급은
5년 이하의 징역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하수행죄에 대한 부분은 아직 우리가 판례가 없기 때문에 내란 특검 입장에서도 부하수행죄의 범위를 어디까지 적용해서 판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들 겁니다. 제가 조금 첨언하자면 707 유리창 깨고 국회 본청에 들어간 분들은 네. 부하수행죄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거는 봐줄 수가 없어요. 인정에 의해서 봐줄 수가 없는 것이고 네. 그거는 침탈 행위를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부하수행죄가 명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갈 길이 멀지만 이제 또 끝이 보인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하나하나 저희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네. 김계한 전 사령관이 어떤 얘기 하는지도 저희가 주목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 예,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건 저희 박정훈 대령 형사재판, 항명죄 재판 11일. 네. 항소 취소시키는 저희가 서명을 받고 있는데 네. 지금 3만 명 정도 모였어요.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저희 군인권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네. 하실 수 있고 저희가 늦어도 내일 더 늦어도 모레는 특검에 직접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저희가 좀 다 마감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아마 내일 정도에 저희가 특검에 이걸 이제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좀 보내고 11일 날 박정훈 대령의 재판이 형사 재판이 이제는 마지막 재판이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최상병 특검이 출범했다는 것은 박정훈은 무죄이고 그렇죠. 박정훈에 대한 기소는 원인무효다라는 것이 선언됐기 때문에 두 가지 사건은 우리 공화국에서 양립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사법적 모순이기 때문에요.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특검이 생각합니다. 대통령 외압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맞서서 또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에 대해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분명히 바로 잡아야 돼요. 네, 바로 잡아야 된다. 네. 그리고 뭐 박정훈 대령의 수사하던 부하들이 또 특검에 합류하지 않았습니까? 네. 전 이것이야말로 사법 정의가 네. 바로 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악당들이 열심히 범죄자를 수사하는데 지원을 하지 못할 망정 이 지금 부패로 인해서 수사를 방해한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거 최상병 사건은 많은 분들이 정의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수사외압은 부패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부패가 아니라 수사하는 경찰을 죄를 주려고 했던 거의 뭐 무슨 우리나라 뭐 박정희 정권에나 있을 법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부패 사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요. 임성근 사단장의 범죄 혐의가 가실치사면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외압으로 엮으면 특가법이 인정되기 때문에 네. 형량이 굉장히 많이 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부패 사건이고 이 부패 사건의 진원지가 누구인지 어떤 카르텔에 의해서 경찰을 모함해서 범죄자로 만들었는지는 이거는 마피아와의 일종의 정치 마피아하고의 전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정치 마피아를 네. 우리 공화국에서 몰아내야 된다. 영원히 감옥에서 못 나오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분수령이고 그리고 이제 박정훈 대령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특검 수사 등에 대한 박정훈 대령의 입장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박 대령님이 아마 만약에 11일 날 이제 출석을 하실 텐데 네. 출석에서 아마 항소 취소가 되면 아마 거기서 입장을 좀 입장을 얘기하지 내라.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현직 군인이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못 하시는데 저하고야 뭐 저희가 지원단체니까 계속 쭉 얘기하는데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도 뭐 소개해주고 싶은 만한 말씀이 있다면 사필 규정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네. 긴 세월 해병대 구성원들이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자기가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도 있지만 해병대 구성원들이 인하단결해야 되는 지점을 저해하고 군의 인하단결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통수권자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답답했다라는 것과 그 많은 과정을 오랫동안 같이 지켜봐 오면서 일을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조직을 버리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임성근 사단장하고도 형님 아우하고 지내던 사이고 김계한 사령관하고도 형님 아우하고 지내던 사이인데 이런 사람들하고 하루아침에 다 척이 져버리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척을 지게 하게 된 원인이 본인에게 있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 사건이 벌어진 것 때문에 자기가 또 너무 이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예. 하지만 거짓말하는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고 그렇죠. 오히려 박정훈 대령을 도와줬어야죠. 김계한 사령관은 그 자리에서 사실 전역 지원서를 내고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고 해병대를 지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박정훈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해병대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조금 고통스러워했고 가장 고통스러운 건 이거죠. 최수군의 억울함을 밝혀내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이걸 본인을 믿고 끝까지 싸워준 본인의 부하들인 중수단장, 광수단장, 수사관들, 수사지도관들 이분들이 인사상 불이익과 실제 보직의 불이익을 받아서 막 저 연평도로 쫓겨나고 그리고 그 저기 어디 국가 어디죠? 그 국방부 조사본부 한직으로 밀려나고 중수대장은 그런 가운데 이번에 이제 다시 이렇게 완전체로 결합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 그나마 좀 위안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뭐 이거는 말씀해주시 곤란할 수 있겠지만 박정훈 대령님이 보시기에는 김계환 사령관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뭐 임성근을 처벌하고 뭐 그런 입장에서 갑자기 뭔가 그렇게 입장을 바꾼 원인이 뭘 것이다라고 혹시 추측하시는 거라도 혹시 있으신가요? 추측이 아니라 그런 현상이 있죠. 뭐냐면 김동혁 국방부 검찰당 단장이 칼을 차고 자기 부하인 군 검사들을 대동하고 군 수사관들을 대동하고 해병대 사령부를 쳐들어왔습니다. 그걸 쳐들어온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체파로 그러니까 범죄자 다루러 이제 직접 쳐들어오는 거죠. 본인은 범죄는 아니잖아요. 어명을 받고 갔겠죠. 어명을 받은 근부도사. 그렇게 쳐들어가는 때는 딱 그렇게 쳐들어가는 일은 딱 한 가지 일이 발생하면 그렇게 쳐들어가요. 어떤 일이요? 구테타. 구테타가 일어나면 원스타가 3스타든 4스타든 그 내란범 잡으러 칼 차고 가는 건데요. 이게 조직적 항명으로 본 것 같아요. 대통령은 왜 해병대는 말을 안 들어 처먹냐 이 워딩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워딩이 누구에게서 나왔을까요? 그러면 이 해병대는 왜 말을 안 들어 먹어? 야 가서 다 잡아들여 라고 하니까 김동혁이 칼 차고 근부도사가 역당 잡듯이 해병대를 쳐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해병대 사령관은 누운 거죠. 내가 여기서 뭐가지가 날아가겠구나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진술을 이상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술이 사실상 이 진술이 첫 진술과 둘째 진술과 셋째 진술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박정훈 대령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 전담 판사가 보고 이거 이상한데 하고 기각하는 것도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질문입니다. 영장 판사가 이 질문을 했어요. 검찰한테. 그래서 박정훈 대령이 항명에서 얻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항명에서 얻는 이익은요. 권력 찬탈이에요. 그렇지. 구테타 일으키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항명을 네. 하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기존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을 찬탈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박정훈 대령이 항명을 한 거는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목적이 위에는 없는데 그거 말도 안 병력이 없어요. 일단 내가 혼자 산탈해서 나 혼자 아니 뭐 사단 병력 정도도 아니 한 12,000명 정도의 탱크 부대가 있어야지 구테타를 일으키지. 아니 수사관들 한 10명 가지고는 어떻게 구테타를 일으킵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게 이제 다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것이 이번에 입증된 것이고 무엇보다도 김종일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했다는 거 저는 이게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재판부에 지금 모든 내란 군 사령관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인영이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뒷조사를 했다는 거. 그래요. 참
꼼꼼하게. 예, 이거 뭐 데뷔를 지금 했군요. 뭐 진짜. 역사 드라마가 하나 네. 나와도 될 판한 상황입니다. 예. 자, 이 특검의 수사 상황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 오늘 임태훈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정리를 깔끔하게 자세하게 해주셔서 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저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내란 끝으로, 재판 내란 재판하고요. 네. 그 이제 최상병 특검 그리고 또 내란 특검 이렇게 쭉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세 개를 모두 다 감시하고 있습니다. 감시 네. 역할을 하고 있고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다룰 범위가 굉장히 많고 소환 대상자도 많기 때문에 조은석 특검이 어디까지 어떻게 기소하고 공소 유지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간과한 것은 정리를 빨리 하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조은석 특검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많은 기소자를 낸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내란 특별조사위원회하고 내란 특수법원,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행정법원, 가정법원, 특허법원, 해상법원처럼 그런 법원을 만들든가 아니면 특별법으로 내란 특별재판소를 만들어서 이 재판에 대한 신속 정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반민특위 때는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반민특위 때도 있었던 특별조사단.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당시 내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할 수 없이 동원됐던 네. 이 분들의 진술과 증언들을 국가 기록에 남겨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도 내가 쏘가서 왔고 내가 이러한 일에 대해서 다시는 나를 이런 식으로 동원하지 말라는 자기 고백 같은 것들을 국민한테 해야 그분들도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용서라는 걸 받는 것이고 국민들도 신뢰하면서 우리 군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저는 마련되지 않으면 네. 이 갈등 관계는 재판 이후 우리 사회에 20, 30대 우익화 이런 것들하고 맞물리는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한 기제로 불씨로 남아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적인 처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 밤 헬기 타고 내려와서 쏘가가지고 와서 일을 한 사람들, 수방사 인원들부터 시작해서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국민들하고 대치해야 되는 이 황당하고 불법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그들에게도 말할 시간을 줘야 되고요. 국민들도 그 말을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좀 정제되게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공식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